반갑습니다. 우리 기자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새해 첫 희망의 뉴스를 전해드리는 날이 될 듯합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 그러니까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동북 4개구와 또 민관이 협력해서 공들여 준비해온 비전, 바로 우리 서울시의 권역별 지역발전의 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될 동북 4구의 발전 전략, 행복 4구 플랜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2년여 동안 행복의 여정에 함께해 주신, 동행해 주신 분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님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김영배 성북구청장님. 박겸수 강북구청장님. 김성환 노원구청장님입니다. 또 동북 4구 연구단의 전병유 한신대 교수님입니다. 또 동북 4구 연구단의 이상영 명지대 교수님이십니다. 예, 구청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봉구청장 이동진입니다. 오늘은 동북 4구가 행복 4구로 바뀌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동북 4구는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발표되는 동북 4구, 행복 4구의 이 동행 발전 전략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동안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 위주의 관계였다고 한다면 이 동북 4구 발전협의회는 공동의 발전을 목표로 한 협력적 체계를 구축해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북 4구 자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그러한 공동의 노력에 뒷받침해주고 협력해왔던 그런 측면에서도 매우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관의 그동안의 이러한 계획들이 관주도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 이번 발전 전략은 민과 관이 협력을 통해서 이뤄냈다는 점에서도 또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획은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료형이 아니라 미래 진행형이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후에 이러한 계획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생활권 도시계획에 반영돼서 구체적인 추진의 모습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요. 이렇게 되기까지 적극적인 관심과 또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서울시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원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북 4구가 이후에 행복 4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본래는 다 한 분 한 분씩 말씀을 듣기로 돼 있었는데 시간상 이렇게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 설명에 앞서서 간단한 동영상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기자 여러분들도 서울이에 아주 친해지셨죠? 서울이. 네. 우리 집 강아지 이름도 서울입니다. 네. 예, 서울이가 전하는 서울의 미래와 행복, 바로 그런 내용을 전달해 드렸고요. 정말 저는 오늘은 서울시에 있어서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시의 동북지역 4개구, 특히 동북4구라고 불렸던 도봉구, 성북구, 또 강북구, 노원구가 이제 오늘부터 행복4구로 거듭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의 미래 비전과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온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 지난 2년 서울의 도시계획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도시계획의 연속성을 존중하면서도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도시에 꼭 필요한 근본적이고 또 실질적인 도시계획으로의 변화를 이루어냈었죠. 또한 도시계획에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작년 4월에 마련한 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 기반 마련이 그 로드맵이 그것이고요. 그리고 그 첫 성과물로 작년 9월 서울시 전체의 20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할 시민과 함께 만든 2030 서울 플랜을 발표했었고요. 시민과 함께 만든 2030 서울 플랜은 이제 누구도 쉽게 허물어뜨리지 못할 서울시의 법정 최상위 도시계획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서민들은 2030 서울 플랜 아래 지역과 이 주민의 삶과 스토리를 담아낼 지역과 주민의 구체적인 행복 발전 전략, 미래 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서울시는 시민 말씀대로 지역별 특성화를 살리고 또 동시에 균형 발전을 이뤄낼 주민 참여형 생활권 계획 및 관련 정책을 만들어내고 실현해내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을 동북4구, 아니 행복4구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행복4구는 서울시보다 한 발 앞선 2011년 10월 자치구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발적 발전 전략을 구축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서울시는 자치구 간 협의체와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아마도 2012년 1월 10일 제가 취임한 지 한 2달 정도 됐을 텐데요. 그때 한신대에서 이 동북4구, 행복4구의 구청장님 4분이 이런 여기 계신 우리 학자들과 함께 이 행복4구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에 저도 꼬박 한 4시간 정도를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청장님들이 또 이 4군데 지역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자세히 봤었고요. 그것이 바로 이런 서울시가 이 자치구 간 협의체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 계기가 됐고 출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자치구 주도로 발전 방향의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결과물 행복4구 플랜은 이 모든 과정을 집약하고 완성해서 마침내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집대성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획의 명칭은 서울 플랜의 연속성과 또 지역의 염원과 소망을 담아서 동북4구 발전 전략의 별칭으로 행복4구 플랜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편으로 동북4구, 행복4구 발전 전략의 첫머리를 따서 함께 상생과 균형 발전을 이룬다는 그런 뜻으로 동행 발전 전략으로 저희들은 부를 계획입니다. 이제 행복4구 플랜은 서울의 동북권 170만 인구는 물론이고 의정부, 남양주 등 배후도시까지 연계하는 320만 인구를 아우를 수도권, 동북권 생활의 새로운 중심지, 바야흐로 또 하나의 메가시티, 메가폴리스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행복4구 플랜은 행복4구를 서울 안에 또 하나의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도시계획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 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3가지 방향, 7가지 핵심 과제를
실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서울시가 주도하고 또 지자체가 협력해서 추진하는 과제로서 첫째, 수도권 동북부 320만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 활력 증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 지역, 지구 조정 등 도시 계획의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중랑천을 중심으로 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측면에서 이 동북 사구 협의체 기존에 있던 것이죠. 이 4개구와 서울시가 협력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첫 번째는 최다의 대학, 인적, 기술 자원을 활용한 지식 교육 특성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의 이 지역에 가장 많은 대학들이 몰려 있죠. 그다음에 또한 최고의 자연 환경과 역사 문화 자원의 그런 자산의 연계와 관광 명소화를 통한 자연 역사 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현안의 해소 측면에서 자치구 및 마을이 주도하고 서울시가 지원하여 추진할 과제로서 첫째, 지역에 부족한 문화, 복지,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의 합리적 해결, 또 생활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제를 원활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실천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현장 중심 조직인 가칭 행복사구 발전 추진단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사구 발전 전략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사구 플랜은 동북사구에서 먼저 첫 날개짓을 시작했지만 이제 서울의 각 권역으로 퍼져서 바야흐로 서울의 미래를 바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서울 안에 또 하나의 행복한 서울을 만들 행복사구 플랜. 여러분과 함께 만들었던 것처럼 또 여러분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삶, 함께 잘 사는 서울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것입니다. 서울이가 말하는 서울의 미래와 행복 기대되시죠? 네, 상세한 계획 내용은 우리 이재원 도시계획국장이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국장님들께서는 다음 일정 관계상 먼저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원 도시계획국장께서 발전 전략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이 예.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시장님께서 앞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사항 위주로 길지 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사구가 입지하고 있는 지역을 특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개 구에 172만 명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고요. 특히 그 동북 쪽의 동두천, 의정부 남양주 지역, 이게 150만 명의 인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결국 이 지역 동북부 지역과 서울의 관문에 이 행복사구가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과거의 성북구에서 출발해서 4개 구로 분구된 그런 동질적인 특성 또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 성장 과정에서 이 지역들이 도심의 배후 주거지로 조성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집밖에 없는 도시다라는 자조적인 얘기들을 할 정도로 일자리도 부족하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죠. 실제 동북사구발전연구단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상당한 비율이 경제적 이유로 이 지역에 거주한다라는 의견들을 낼 정도로 주민들의 체감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이나 생활 불편 해소 요구들을 상당히 제기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전국 최고의 자연 환경을 보유하고 있죠. 북한산, 수락산, 도봉산, 불암산, 그리고 중랑천 이렇게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런 것들을 지역 발전에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런 반성 또한 많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놓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까 시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에 4개 구에 무려 15개 대학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같은 규모의 지역에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은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수의 연구소 또한 이 지역에 밀집해 있어서 굉장히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을 극대화하고 지역 현안들을 해소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수도권 동북부 생활의 중심을 만들자라는 비전을 우리 행복사구 플랜이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다 갖춘, 그러니까 일자리, 교통, 생활 인프라를 다 갖춘 활력 있는 도시, 그리고 머무르고 싶은 도시,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수도권 동북부 생활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3가지 과제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지역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지역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그 다음에 지역 현안의 해소 이렇게 크게 3가지 분야의 7개 전략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는 창동 상계, CBD 조성 등 3가지, 그 다음에 지역 자원 활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적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식 교육 특성화, 그 다음에 자연 역사 문화 관광 벨트 조성 등이 되겠고요. 현안의 해소 측면에서 문화복지 체육시설 확충, 생활 기반 시설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역발전 기반 조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가 경운선 창동역이고 4호선 노원역입니다. 이 주변 일대로 하는 전체 약 97만 평방미터 정도가 있고 기성시가지를 포함해서 주거지를 제외하고 그중에서 38만 평방제곱미터가 순수하게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개발 가용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지난번 2030 서울 플랜에서 이곳을 광역 중심으로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광역 중심이라 하면 과거의 부도심의 급에 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광역 중심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의 광역 중심지는 전체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창동 상계가 하나가 되겠고요. 2030 플랜에서 이 지역을 광역 중심으로 위상을 강화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상암 DMC를 우리가 2000년대 초에 개발을 했는데 그 지역에 갖고 있는 잠재력이 이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 10여 년이 지나면서 상암 지역이, DMC 지역이 진정한 부도시급의 도시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지역도 동북부의 신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라는 것을 2030 서울 플랜에서 천명을 했고 지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 전략들이 수립돼 가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중심지로 육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반 인프라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서에 머물러 있던 현재 KTX 계획을
의정부 지역까지 연장하는 방안들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 지역이 이렇게 중심지로 육성이 되기 위해서 그 내부에 여러 가지 도로 등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여러 가지 창동 차량 기지 등 여러 가지 부지들이 있는데, 이 부지들을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 상태로, 그런 여건으로 조성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공공이 직접 투자를 해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조기에 가시화하는 것이 또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게 지속성을 가지고 이 부분들이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공공의 추진 조직,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전체 마스터 플랜 마련 과정을 거쳐서 내년까지 지역 전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이런 절차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략적인 토지형 계획과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제도적 지원 문제입니다. 앞서 광역 중심지를 우리가 육성을 하는 것과 병행해서 이 지역 전체적으로 어떤 성장의 동력, 발전의 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런 도시계획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동북선이라든지 이런 경전철 신설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역세권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생활권 계획 수립 과정과 연계해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하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최고고도지구, 북한산 주변에 최고고도지구가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 여러 가지 지역 정비나 환경 개선을 하는데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해 오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경관을 지키고 지역 정비가 가능한 방안을 그동안 많이 고민을 해왔고, 최종적으로 최근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5층과 20m 높이와 층수를 이중으로 관리하던 체계에서 벗어나서 높이로만 관리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것으로 지금 최근 결론을 봤습니다. 중랑천 중심의 생활 기반 강화 부분입니다. 중랑천이 누가 뭐라 해도 이 동북부 지역에서는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동안에 도로로만 사용되어 있고 그 활용이 굉장히 미비했던 점을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브랜드와 사업을 추진하고, 보다 근본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가능하도록, 이것은 수질과 시민생활 문화공간 조성 등과 연계해서 마스터 플랜 수립하는 작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가면서 진행할 것이고요. 두 번째,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지역의 녹색 네트워크를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 구와 저희 시와의 공감대입니다. 동쪽으로는 태릉 일대, 서쪽으로는 초안산 일대를 지역 특화를 추진하고 경춘선 폐선부지를 통해서 이 지역을 연결하는 이런 작업들. 다음은 이제 이 지역의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부안선도로 지하화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상습 정체 구간인 그 상류 쪽에 월계 1교부터 시계까지 확장하는 부분들은 우선 2016년까지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중랑천 지하화, 동부안선도로 지하화 문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 번째, 지역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식교육 특성화 문제입니다. 15만 그 대학생들이죠. 그 인적 자원이 지금은 이곳에서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가 없어서 다 타지로 떠나는 환경인데, 그 인적 자원들이 이곳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 과정에서 기업 지원 선도 시설 등 이런 거점별 적정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작업들을 중요한 프로젝트로 지금 저희가 강도를 하고 있고요. 다음 이러한 대학 인적 자원들을 그 지역의 초중고 교육 환경들을 개선하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집중 개발을 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평생교육 환경 또한 중요한 과제로 지금 자치구들과 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역사 문화 관광벨트 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산재되어 있는 여러 자연 역사 문화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을 서로 엮어내지 못하고 자원화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공감대를 그동안 논의를 했고요. 성북의 경우에는 각종 전통적인 생활 문화와 관련된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을 명소화해서 국제화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 그리고 강북과 도봉에는 근현대 문화유산 연계해서 명소화하는 작업들, 노원에는 조선시대 역사문화 특성화,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저희가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발견해낸 전략들이고요. 그것들을 묶어내는 연결 보행로 조성, 기존의 둘레길, 자락길 등의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고, 그리고 이른바 총록길이라고 동북사고 연구단에서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이쪽에 총록파 시인들의 그 여러 가지 흔적들이 지금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렇게 브랜드화 하겠다라는 제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성화 기반 마련, 강북 화계사, 성북 길상사 등과 관련된 템플 스테이 사업 등 여러 사업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북부 지원 이전 부지에 저희 시가 주관해서 박물관 몰을 조성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이런 작업들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문화복지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우선에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지역의 필요가 높은 시설들을 집중 공급하는 전략들로 그동안 논의를 해왔습니다. 시장께서 당시 현장 시장실 운영 등을 통해서 그동안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런 논의를 해왔고,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지금 확정이 돼서 올해부터 보시다시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물론 이러한 시설들의 수요는 여전히 앞으로 저걸로 충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충이 돼야 될 텐데, 앞으로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실제로 예를 들면 의료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대규모 이종부지 개발과 연계해서 의료시설을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생활권 계획 수립 과정에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기반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지역의 재활용 시설, 기피 시설들을 현대화를 통해서 지역의 민원도 해결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들, 우선 석관동 재활용 선별정이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시설들의 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지역의 도로 확장이라든지 여러 시설물 개선하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그동안에도 쭉 해오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치구와 일방적으로 자치구에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시가 그것을 들어주고 검토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자치구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를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일단 고민해서 합의했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7개 과제를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발전 과제라고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 특히 연구단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아직 포함되지 못한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담아서 앞으로 더 구체화해 나가는 작업들을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고령화 대비한 미래 바이오 융합 산업 거점 조성, 이런 부분들 제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체를 또 논의를 해가면서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 자립형 도시 모델 구현, 이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실현화 방안입니다. 과거에도 이와 같은 유사한 발전 계획들이 회자되곤 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서울의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따라서 일단 올해 1,100억 정도가 7개 과제와 직접 연결된 예산이 1,100억 예산이 지금 올해 예산은 반영돼 있고, 앞으로 생활권 계획 수립 과정, 즉 계획 수단, 사업 수단으로서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전담 조직, 추진 조직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간단 없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야말로 완료형이 아닌 진행형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전담기구 신설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암 DMC 같은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꾸준하게 지속이 되어 왔던 그런 결과로 현재의 상암 DMC 같은 도시가 건설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과정을 모델 삼아서 다시 한번 전담기구 신설을 해서 동력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25개 구가 있는데 오늘 4개 구에 대한 발전 전략을 행복사구 발전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앞서 차 강조가 됐습니다마는 협력적 지역발전 모델을 이다라는 측면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러한 모델들이 타 지역 타 권역으로 확산돼 가기를 기대하면서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 손 들어주시고요. 소속사 성명 말씀하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신문부터 하시죠. 네, 시정신문 문명희입니다. 이번이 첫 사업인 만큼 이제 기대도 크고 성과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8만 명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 현실성 여부하고 또 하나는요, 그 도시계획 그 제도적 지원 그 여부 문제에서 기존에도 용도 지역이나 구조 지구 조정에 대한 그 지원을 해왔다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지원하는 방안이 좀 다른 점은 뭡니까? 우선 일자리와 관련해서 수치는 사실은 앞으로 더 구체화해 나가지고 가고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선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의 동북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가 저렇게 많고 대학생들이 배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근본적으로 부족하다라는 문제. 그래서 공공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저렴하게 우리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제공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창동 상계 지역 같은 경우가 되겠죠. 여기 말고도 지금 광운대역, 석계역 거기 역세권 개발 이런 부분들로 대규모 부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이런 어떤 선도 시설을 통해서 이 일자리 생태계가 여기에 자리를 잡아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 계획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그 용도 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은 동북의 4개 구가 이렇습니다. 그 상업지역의 도시계획 용도 지역 중에서 상업지역의 비율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비교들을 합니다. 도시의 발전 정도를. 예를 들면 강남, 서초 이런 지역들의 상업지역 비율과 이 지역의 상업지역 비율을 가지고 많이 비교들을 합니다. 물론 상업지역이 이 지역이 발전이 더딘 이유가 상업지역이 적은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인데 그럼 상업지역만 우리가 용도지역을 바꿔주면 그런 발전이 되느냐 이 부분은 좀 캐치 마크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간을 우리가 제공하고 어떤 그릇을 담는 이런 공공의 역할과 병행해서 용도 지역이라든지 도시계획적 지원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 공공의 의지와 도시계획적 지원이 같이 따라가 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앞으로 그것이 인프라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수요가 늘고 활력이 늘어나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 우리가 아까 창동 상계 이런 지역 거점들을 만들어가면서 그것과 병행한 도시계획적 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도시계획 변경 이런 것만 가지고 논의해서는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입체적인 구상과 전략을 통해서만 가능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저 SBS 최재형 기자인데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강조하셨던 부분이 이제 신경제 중심지를 육성을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 광역 중심으로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까지 서울에 있는 광역 중심들을 설명해 주셨듯이 잠실이나 상암 이런 곳들은 굉장히 그 지역의 특성이 있었거든요.
상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뭐 문화센터들이 집중이 된다든지 잠실은 잠실 운동장과 뭐 롯데월드, 그다음 교통요지라든지 뭐 이런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런 특징을 발견할 수는 없었거든요. 혹시 이 지역에 다른 어떤 그런 그 광역 중심적이 갖지 못하는 어떻게 좀 특징이 있다면 유인책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우선 오늘 이제 말씀드릴 때 사실은 저희 연구하는 과정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산업도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뭔가 특화할 산업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주변에 15개 그 대학과 연구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그 인프라들도 있고 그와 연계한 특화될 산업들이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아직은 밝히지 않는 이유는 그 부분들이 지금 여기서 그 선언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 우선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마스터 플랜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특화된 어떤 그런 분야들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암이나 이런 데하고 여기하고 조금 다른 이유는 상암은 그나마 DMC라는 그런 어떤 목표 지향점을 확실하게 가지고 갔는데 이 지역은 그것보다는 좀 더 광역적으로 이 지역의 생활의 중심이 될 복합적인 그런 용도들이 분명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어떤 일정 부분에 특화된 산업만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뭐 이런 논의도 사실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질문 또 받겠습니다. 연합뉴스. 예. 지구 완화요. 거기 보면은 이제 한 개, 2개 층 정도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거의 못 늘어날 걸로 보이고, 좀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건축적인 변화가 있을지 좀 현실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에서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지구, 북한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고도지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에서들도 다들 공감들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규제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를 하고 최근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5층, 한 층을 보통 주거 용도 같으면은 한 층이 한 3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현재로 5층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앞으로는 한두 개 층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업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원래 한 층을 4m로 봐서 5층이면 20m 이렇게 정리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업무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용도들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효과에 대해서 뭐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건축 행위가 일어나는 필지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할 것인데 뭐 총괄적으로 보면은 한두 개 층 정도의 또 개발 가능성, 정비의 가능성들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질문도 있습니까? 예. 예, JTBC 송국희 기자입니다. 올해 이제 1,100억 원 예산을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 그 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1,100억 원. 예, 1,100억. 예. 반영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건데 아무래도 좀 시에서도 예산이 좀 빠듯한 상황에서 계속 이제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랑 그리고 도봉 면허 시험장 대체 부지를 찾겠다고 하셨는데 대체 부지 찾는 거 같은 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확보가 여의치 않을 때는 이제 기존 시설을 축소한다고 했는데 축소한다고 하는 건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정 투입 관련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1,100억인데 물론 이 4개 구에 우리가 시가 가는 예산이 다가 1,100억이란 말씀은 분명히 아니고요. 7개 과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과 직접 관련되는 예산만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년 정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연차별 지금 얘기하는 7개 과제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연차별로 얼마가 예산이 드느냐 이런 것도 저희가 사실 고민을 안 한 건 아닌데,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고,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거 완료된 확정된 계획이 아니다라는 부분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좀 다른 이 계획에 갖는 특징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산발적으로, 그러니까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러면 시는 또 시의 재정 여건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어떤 좀 그 낭비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한 것들을 집중해서 우리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실제 같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훨씬 지역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에서 원하는 시설들, 원하는 사업들을 할 수 있다. 같은 돈이라도. 그런 뜻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를 엄청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의 차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도봉면허 시험장은 사실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 때문에 지금도 축소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반 정도의 시설 축소가 가능하고 나머지 시설은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금 그쪽 지역하고 TF를 구성해서 근본적인 이전, 사실은 이게 도시 시가된 지역에서 그런 부지를 거기에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어느 적정한 위치에 이전하는 방안들을 TF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반 정도 줄여서 축소해서 우선 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 이전은 또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이런 대안까지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명, 예, 서울경제 마지막 한 번 더 받겠습니다. 저 서울경제신문 김상훈인데요. 창동 상계 일대 개발 방안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시려면 기존에 있던 개발 계획, 멈춰있는 개발 계획을 먼저 해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창동 민자역사 같은 경우는 제가 2년째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해결 방안 못 찾았습니다. 관련 부서들에서 무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논의를 하는데, 아직 그 부분 이제 민간 분야에 좀 얽힌 사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것으로 가고,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거기가 여기죠. 기존에 있던 역사 복합 개발의 문제고, 이제 그 노력과 병행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가용한 공공의 토지들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과 연동해서 가야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개발 계획들은 요것들과 용도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조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회 모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